아무도 안 건드리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딴 말을 들어야 해? 늙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90%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누군가에게 맞추려 하고 가족에게 기대고 정에 끌려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지치고 다치고 고립되는 노년입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운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 혼자가 오히려 축복인 결정적 근거, 그 모든 게 이 6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프게 찌르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어느 날 툭 내뱉은 말로 마음을 찢고 지나갑니다. 그만 좀 하세요. 피곤해요. 어머님은 왜 늘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아버지는 옛날 얘기만 반복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돌처럼 박혀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웃으며 밥을 차렸지만 돌아온 건 불편한 기색이고 걱정으로 던진 말엔 잔소리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픈 건 참아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젠 말도 조심해야 하나 봐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줄이고 꾹 참고 배려한다고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상처와 오해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 곁에 있다고 다 따뜻한 게 아니라는 걸. 가까울수록 더 무딘 칼이 되고 더 뾰족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 더 이상 말로 베이는 상처가 없습니다. 무심한 말에 울 일이 없고 기대한 말이 돌아오지 않아 가슴이 저릴 일도 없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있고 눈치 대신 평온이 있습니다. 그 조용한 하루,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 공간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세 김현순 씨는 둘째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착한 편이었지만 사위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장모님, 그 말은 좀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옛날 방식은 요즘 안 통해요.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툭 던졌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너무 예민하세요. 조심스러워서 뭐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현순아, 이제 그만해도 돼. 누구 눈치 보며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야. 그리고 한 달 뒤 조용히 원룸 하나를 얻어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평화롭습니다. 말다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갑작스러운 상처도 없습니다. 식사 중 울컥할 일도, 밤새 괴로워하며 뒤척일 일도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외롭냐고요? 상처받지 않고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딸이 전화해서 엄마, 다시 들어오실래요? 라고 묻습니다. 김 씨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마음이 조용하거든. 노년의 평화는 시끄러운 웃음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처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고요한 저녁,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더 단단히 껴안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현순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게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눈치 안 보고 말 한마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억울한 순간은 말실수도 아닌데 말실수 취급받을 때입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요즘은 밥맛이 좀 없네. 예전에는 이 동네가 참 조용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내 말은 기억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고 내 표현은 잔소리로 낙인 찍힙니다. 손주 예쁘다고 말하면 또 누구랑 비교하시려고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고 몸이 아프다 말하면 그 얘긴 벌써 10번은 들었어요 라며 짜증이 섞인 말이 날아옵니다. 진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농담도 안 되고 어느 순간부터 말 자체가 잘못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말수를 줄입니다. 입을 닫고 그 다음은 마음까지 닫아갑니다. 말을 하면 불편하고 말을 안 하면 소외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해도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을 안 해도 외면받지 않는 세상. 검열당하지 않는 말, 통제받지 않는 언어, 그걸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내 말에 내가 고개 끄덕이며 사는 인생을 택할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야말로 말이 다시 살아나는 삶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6세 최윤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즐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줄기 시작한 건 말을 할수록 상황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애들 키우는 게 많이 바쁘지? 라는 말에 며느리는 네, 그런데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라며 선을 그었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했더니 아들은 엄마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을 자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에 대해 며느리에게 이거 간이 조금 세네? 라고 했더니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이젠 말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결국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 후 작은 임대주택으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라디오를 들으며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며 큰 소리로 욕도 하고 창밖을 보며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에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말을 잃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 틈에서 말 못하며 사느니 조용한 집에서 자유롭게 중얼거리는 게 훨씬 좋아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삼키는 노인이 더 외롭고 위험합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갇히고 감정은 입 밖에 못 나오고 그러다 결국은 말 못하다 병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내 말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침묵도 자유고 수다도 자유고 때론 혼잣말조차 위로가 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살면 말은 줄어드는데 속은 더 시원해져요.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는구나.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내 기분, 내 생활, 내 시간을 누가 감히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밥을 차려 먹고 듣고 싶은 음악을 틀고 아무 이유 없이 창밖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 자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말조심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보느라 내 속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그 평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고요한 행복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자식 다 키워놔도 결국 남는 건 나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날부터 혼자의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문 열면 누가 들어올까 조마조마하지 않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해도 잔소리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든 내 발소리에 짜증낼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외롭고 말 안 통해 답답할 때 더 허전합니다. 혼자면 허전함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명확한 자유가 있을까요? 늙어 혼자 사는 삶. 그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진짜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조경자 씨는 68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해 독립했고 큰 며느리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 다툰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컸습니다. 이따금씩 자식들에게 전화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라는 말에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결국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병원도 다니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는구나. 며느리 기분 맞출 필요 없고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언제 뭐 먹든 뭐 입든 내 맘대로입니다. 조 씨는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의 맛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거실 불 켜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인 날이구나 싶어 뿌듯해요.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누구를 떠받들지도 않고 그냥 나답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조 씨는 지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자부심이 그 외로움을 금방 밀어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초라해 보였는데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내 삶이 당당하게 느껴져요. 혼자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보다 더 당당하고 이보다 더 자유로운 노년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조 씨는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는구나. 진심으로 느껴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조용한 집이 나를 온전히 감싸주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말 많은 사람, 기분 타는 사람, 감정 던지는 사람과 하루만 같이 있어도 진이 빠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평화.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쉼의 감정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꺼놓고도 조용한 집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내 호흡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 바람 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립니다. 혼자라는 건 절대적인 정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쉼표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상황도 없으니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없이 바라보는 벽 하나에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집은 몸이 아닌 마음이 눕는 곳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6세 고영심 씨는 30년 넘게 시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땐 4년을 병수발했고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TV를 크게 틀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로 손주까지 맡기며 매일 시끌벅적한 집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엔 며느리가 엄마, 반찬 또 저거예요? 라는 소리에 주눅이 들고 낮엔 손주가 뛰어다니며 TV 소리와 엉켜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아들이 들어오면 또 한바탕 소음이 벌어졌고 고 씨는 점점 자신이 소리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불면증과 이명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고 씨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병이 아니라 소음 스트레스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세요. 그때부터 고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15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혼자 이사했습니다. 첫날 낡은 벽지에 누워 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녀가 들은 건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으로 내 숨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후 고 씨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내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말 한마디 없어도 편안한 집, 그게 진짜 안식처입니다. 사람 많은 집보다 소리 없는 공간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삶보다 조용한 집에서 나를 다독이는 삶이 훨씬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말합니다. 조용해서 심심한 게 아니라 조용해서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행복한 방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갈수록 삶은 단순해지지만 원하는 건 뚜렷해집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간단한 자유가 없으면 노년은 수명은 길어도 삶은 점점 짧아집니다. 혼자 살면 밥을 몇 시에 먹든 몇 끼를 먹든 이불을 안 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이 살면 어때요? 늦잠만 자도 아프냐고 묻고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할 일 좀 하라며 눈치를 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에도 함께 사는 누군가는 그게 게으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 불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사는 삶은 결국 조율의 연속이고 타협의 굴레입니다. 한 끼 식사에도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맞춰야 하고 TV 채널 하나에도 양보가 필요합니다. 난 이 드라마가 좋아라는 말조차 누군가에겐 지루해 죽겠다는 반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물러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리모컨을 빼앗겨 버리는 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1세 배성주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늘 집에서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왜 또 책을 사냐? 운동은 매일 안 나가냐? 밥 반찬은 왜 늘 그거냐? 이런 말에 지친 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죽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던 독서도 남편 눈치에 책을 숨겨가며 봤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돈 아낄 수 없냐는 말이 무서워 자제하게 됐습니다. 배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병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본의 아니게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대신 토스트와 커피로 식사를 해결하며 라디오를 틀고 책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신났던 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캘리그래피 수업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요. 늦게라도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지금 주 3회 캘리그래피 동호회 활동을 하며 직접 쓴 글씨로 소형 엽서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함께 살면 늘 비교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정한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밥상도, TV도, 음악도, 수면 시간도 모두 내 선택 안에 있는 자유가 됩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성주 씨는 말합니다. 늦게 배운 자유가 더 짜릿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와도 이 자유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지금 혼자인 게 최고예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여섯 번째 이유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왜 그 표정을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해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피곤하고 고단한 게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선 말입니다. 숨 한 번 편히 쉬고 싶어도 내 말 한마디가 가족의 오해가 되고
내 표정 하나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왜 또 인상 써? 그 말은 꼭 지금 해야 돼?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매번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감정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침묵은 설명이 필요 없는 자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도 아무도 기분 나쁘냐고 묻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서 울어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저 나를 내가 그대로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5세 서영자 씨는 한때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착하고 고마운 자식이었지만 사위는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눈치를 줬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장모님은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서 씨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말수가 적다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자꾸 캐묻는 사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위가 퇴근하자마자 서 씨는 일부러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본 딸이 왜 그래, 엄마? 왜 우리 사이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서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해명할 기회 없이 자신이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 씨는 말없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사야 하지? 결국 그해 겨울 서 씨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겐 내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자꾸 부담되면 안 되지라는 말만 남기고 청주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단순히 혼자인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서 씨는 지금 혼자 살며 손뜨개 모임에 다니고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누가 뭘 하느냐 묻지 않아도, 얼마나 외롭냐고 캐묻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젠 내 삶의 해명을 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요. 내가 뭘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그냥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녀의 이 말에는 눈물과 해방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영자 씨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비로소 말없이 살아도 되는 삶이 왔어요. 그 평화가 너무 커서 다시 누군가와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젊을 땐 함께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고 혼자 있는 건 실패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조용한 하루와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관계에 끌려가지 않으며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늙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평화였습니다. 이 6가지 이유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이 순간,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처럼 느껴집니다. 이래서 다들 말합니다. 그래, 이 6가지가 있어서 혼자가 최고라고. 73세 이화선 씨는 얼마 전 딸에게 밥 한 끼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엄마,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평생 그렇게 애쓴 거였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아온 거라고. 이처럼 65세 이후 단 하나의 따뜻한 장면만 있어도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6가지 중 단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인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5세 이후에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아직 한 채는 남아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참담한 순간은 몸이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할 때입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자식이 외면해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있다면
적어도 밤잠을 설칠 일은 줄어듭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집,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나를 지켜줄 주소가 있다는 건 노년의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자 존엄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작고 오래된 집이라 해도 그 안에서 밥을 해먹고 몸을 리이고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자기 집이 없어 월세에 전전하거나 자식 집에 얹혀 지내는 노인은 눈치와 죄책감 속에서 점점 자존감을 잃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어지며 점점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나는 아직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상징이고 내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권리입니다. 부동산 하나 남겼다는 건 그만큼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욕심은 없어도 대비는 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윤찬호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찬호 씨는 한 가지에서만큼은 여유롭습니다. 바로 내 명의의 집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30년 전 월세 살던 시절 조금씩 아껴 모아 구입한 낡은 빌라 한 채. 중간에 팔까 고민도 했고 아들이 결혼할 때 증여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는 꿋꿋이 노년에 남겨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주소지라고 말했습니다. 몇 해 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요? 강북구 미아동 11번지입니다. 거기 제 이름 걸려 있어요. 그 말 속엔 자부심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갈 곳이 있고 병원비가 없어도 전세 보증금 하나로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끝까지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찬호 씨는 지금도 매달 소액의 연금과 이 집의 월세를 합쳐 생활합니다. 냉장고엔 제철 반찬이 있고 가스레인지엔 찌개 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 중에는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많고 자식 집에 얹혀 더 넓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나가라는 소리 안 듣고 내 시간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처럼 내 명의의 부동산 하나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고급 아파트가 아니어도 집 한 채를 지켜냈다는 건 그 자체로 위대한 자립의 상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비록 낡았더라도 오래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성실히 살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신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당신은 잘 살아온 겁니다. 남이 만들어준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일군 터전 위에 우뚝 서 있는 인생. 그 단단한 기반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두 번째, 65세 이후에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화려했던 직함도 통장 잔고도 자식 자랑도 노년이 되면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계속될 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누구한테 연락이 오려나 기대도 해보고 핸드폰 알림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알림은 은행 문자나 광고일 때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어떤 날 잘 지내시죠? 라는 단 한 문장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울컥해집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다독이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와 얼마나 연락하느냐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쁘게 살던 세월 속에서 지나쳐온 인연들, 잊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거울처럼 돌아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누군가도 나의 소식을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이 단순한 교류가 노년에선 삶의 의욕과 직결됩니다. 반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들은 점점 침묵에 잠식됩니다. 말할 일이 없어서 말이 줄고 말이 줄어들수록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마음을 나눌 이가 없는 노인은 질병보다도 고립감과 무기력으로 더 빠르게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문정순 씨는 딸이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도 오고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는 줄었고 이제는 명절 전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혼자 불을 끄고 잠에 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후배가 우연히 동네에 볼 일이 있어 문 씨 생각이 나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그 아파트에 계세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잘 지내시죠? 그날 통화를 30분이나 했습니다. 후배는 어머니 같아서 그립다며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고 문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오래 말 한마디 없이 지냈던 터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따뜻하게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통화했고 반찬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세상이 다 떠나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노년의 삶에서 안부는 그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는 확인입니다.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외로움에 빠질 시간을 막아주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당신이 평생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좋은 인연을 맺으며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그 따뜻한 인연 하나로도 당신의 삶은 참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세 번째, 65세 이후에 살면서 남을 속이거나 크게 해친 적이 없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일부러 남을 해친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 앞에 놓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나는 평생 남들한테 손에 안 끼치고 살았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합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저 사람은 절대 남한테 해코지 안 해라고 입을 모으는 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쌓아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남을 해치지 않은 삶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부메랑입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돼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 하나 없이 늙는다면 그건 벌받는 인생입니다.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도 얼굴을 마주하면 안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정직하고 해 끼치지 않게 살아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유병우 씨는 평생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손으로 쌀을 옮기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큰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자식 교육도 빠듯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두고 병우 형은 절대 속이는 법이 없어라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쌀 10kg 주문하면 꼭 200지쯤 더 담아주는 게 그의 습관이었고 쌀값이 올라도 미리 말하지 않고 그대로 파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이 집 심부름으로 쌀을 사러 왔는데 거스름 돈을 5,000원 더 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 씨는 아이가 다시 와서
어제 돈을 더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려 하자 오히려 아이 손에 사탕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바른 아이는 오랜만이구나. 내가 더 고맙다. 그런 그의 성품은 노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몇 해 전 조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형님 그거 사기야. 빌려주면 못 받는다니까 하고 말렸지만 유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편하려고 빌려주는 거야. 그 애가 사기쳐도 나는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 몫은 다한 거지.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지금도 당당합니다. 돈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아야 하잖아. 지금 유 씨는 마을 회관에만 가면 인기인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저 양반은 믿을 만하다는 소문 덕분에 일이 착착 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80세 생일 때는 마을 사람 20명이 깜짝 잔치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유 씨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이게 더 고맙다. 내가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아온 게 이런 나를 주는구나 싶다. 이처럼 인생의 진짜 가치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젊어서는 몰랐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노년에 와서 평가받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해 끼치지 않았다는 기억은 노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자산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누구를 해친 기억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혼자 남겨졌을지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65세 이후에 돈 걱정 없이 오늘 먹을 밥을 편히 차려 먹을 수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잔인한 말은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농담처럼 던지지만 정작 본인은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며 이쯤이면 괜찮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밥상에 앉아도 다음 달 공과금 걱정, 병원비 걱정이 앞서면 밥이 아니라 불안의 한 숟가락이 됩니다. 65세 이후의 평온은 놀랍도록 단순한 데서 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쌀통에 쌀이 있고 그걸 꺼내어 걱정 없이 밥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오늘의 한 끼조차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물건 가격표부터 확인하고 병원에서는 약 처방을 반만 받고 고기를 사는 날은 스스로에게 큰 상을 주듯 가슴 졸이며 사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밥을 차릴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지금의 밥상이 그 노력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쫓아도 닿지 않는 안심의 순간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유정혜 씨는 올해로 71세입니다. 30대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시장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자식 교육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리듯 살아왔습니다. 정혜 씨가 50살 무렵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신을 위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적금을 들었고 연금보험도 알아보고 가입했습니다. 언젠가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날이 올 텐데 그땐 내가 날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말합니다. 이 밥이 내가 살아온 증거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직접 만든 김치를 꺼내고 제철 나물 한두 가지를 무쳐 차린 식탁은 비록 소박하지만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반찬이 단출한 날에도 마음은 늘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상을 차리며 이만하면 잘 살아왔지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넌 진짜 복도 많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이렇게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사는 거, 이 나이엔 그게 최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텼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위로받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지금도 시장에서 1,000원짜리 장아찌를 고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은행 통장에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내일 밥 한 끼는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이 지난 세월 피땀 흘려 쌓아온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밥솥에 쌀을 안 칠 때 손이 떨리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며 스스로의 끼니를 챙길 수 있다는 건 가장 고귀한 자립이며 늦은 나이에도 삶을 주도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돈 걱정 없이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건 노년의 가장 확실한 행복의 바로미터입니다. 5번째, 65세 이후에 가끔이라도 자식들이 찾아와서 밥 한 끼 사준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에 가장 슬픈 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어도 안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멀리 살아서, 혹은 애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키웠나? 왜 내 전화는 자주 안 받아지는 걸까? 하지만 반대로 어떤 날은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뭐해? 아버지, 밥 한번 살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한 끼를 위해 냉장고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게 부모입니다. 한 끼 식사 자리에 담긴 의미는 잊지 않았다는 마음,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는 작지만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고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다는 위안입니다. 자식이 매주 오는 것도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이라도 밥 한 끼 사주는 자식이 있다는 건 그만큼 부모를 떠올릴 줄 아는 자식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당신이 사람 잘 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이봉자 씨는 혼자 삽니다. 세 자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컸습니다. 전화기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 자식 자랑 들을 때면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큰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서울 올라오시면 밥 한번 사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약속을 잡고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역에서 딸이 마중 나와 있고 예약해둔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속은 괜찮아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 그날 봉자 씨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애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울컥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1년에 몇 번씩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밥 한 끼 사드릴게요라는 연락을 줍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날을 기다리며 새 옷도 꺼내고 내일도 받아놓습니다. 봉자 씨는 말합니다. 돈 한 푼 안 줘도 괜찮아. 나한테 밥 사주는 그 마음 하나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하거든. 자식에게 밥 얻어먹는다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식의 사랑을 확인받는 일입니다. 자식이 주는 그 한 끼는 부모에겐 보약이고 위로입니다. 그것이 단골 식당이 된장찌개든 길거리 김밥 한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그 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식에게 원망보다 고마움이 많은 부모였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자식의 밥 한 끼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평생 그 한 끼를 기다리다가 끝내 받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니 가끔이라도 찾아와 밥을 사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섯 번째, 65세 이후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체감한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젊었을 땐 포기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기어이 해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더는 필요 없는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쥐려다가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함, 물러서는 데서 오는 위험. 그 모든 건 시간이 주는 선물이며 오직 잘 살아온 사람만이 체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과거엔 질투와 비교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면 지금은 나는 이쯤에서 만족한다는 말에 안정을 느낍니다. 젊은 날의 꿈을 미련 없이 보내고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며 지나간 인연을 더는 붙잡지 않는 그 태도는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중심이 단단하기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최상열 씨는 은퇴 후에도 몇 년간 사업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을 반복하며 작은 투자를 이어갔고 그때마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말렸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보다 훨씬 어린 후배에게 사업 투자 제안을 거절당한 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젠 내려놓아야 할 때구나. 그날 이후 상열 씨는 명함을 모두 버리고 오랫동안 붙어있던 사무실 간판도 떼어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평안도 없었을 거야. 지금은 농사 짓는 즐거움에 빠져 지냅니다. 버린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벗은 거였더라고. 이처럼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곧 실패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체감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쥔 것이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겁니다. 늙으면 친구라도 짐이 된다는 말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겉으론 웃으며 밥을 먹어도 속으로는 비교와 외로움, 피로감이 쌓입니다. 맹자는 벗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요. 진실한 벗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늙고 같이 웃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끊고 병상에서 부고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약해지고 기대는 짐이 되며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친구가 왜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면 큰 재물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우정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벽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한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모임을 핑계로 고급 식당을 고르고 해외여행을 제안하고 골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도 부담이 되고 같이 좀 나가자는 말이 고통이 됩니다. 우정이 아니라 통장 잔고로 서열이 매겨지는 순간이 오면 친구는 더 이상 따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비교의 대상이자 피로의 근원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9세 오선희 씨는 예전부터 함께 모임을 해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퇴직 후 자식이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이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이 여유롭습니다. 오선희 씨는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랜 친구들이라 모임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이 갑자기 다음 주엔 한우 오마카세 어때? 라는 제안을 했고 또 한 명은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선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6,000원짜리 김치찌개도 망설이며 먹은 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후 모임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밉진 않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작아졌을 뿐이에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남기호 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망한 뒤 빚을 갚으며 힘겹게 노년을 맞았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거나 밥 사줄 사람 없어서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가진 게 없으면 대접도 못 받고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요? 그냥 다 지웠습니다. 연락처부터 사람까지. 남기호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직접 기른 상추로 밥을 차려 먹고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도 안 섞어도 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우정도 결국 눈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경제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는 손자에게 최신 태블릿을 사줬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요양원에 들어간 남편 병실을 호텔처럼 꾸며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엔 상처처럼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란 이름 아래 비교가 쌓이고 조용한 자랑이 가난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며 결국 그 관계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친구를 피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친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사이에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거짓말만 남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서로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란 가난하면 멀어지고 부유하면 미안해지는 존재로 변합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우정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깊이 우리 마음을 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친구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친구가 우리를 피합니다. 이제는 돈 없는 내가 작아질 필요도 없고 돈 많은 친구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흔들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비교가 아닌 평온이어야 하며 눈치가 아닌 자존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구를 멀리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두 번째 이유는 같이 늙어간다는 건 같이 무너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는 말을 위안처럼 되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의 친구는 과거를 함께 나눈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견딤조차 이제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절,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변합니다. 대화는 반복되고 병원 이야기뿐이며 한숨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윤기석 씨는 40년 지기 친구들과 주 1회 장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맥주 한 잔과 농담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이였고 손주 자랑에 웃음꽃 피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솔직히 피곤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는 점점 그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친구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은 두 명도 자꾸 병원 얘기만 반복하며 만나면 누가 더 아픈지 겨루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친구들 만나지 말고 조용히 우리 둘이 살자고. 더 이상 기운 빠지는 얘긴 듣고 싶지 않다고.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79세 박선희 씨는 친구 대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더 아픈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서로 힘내자, 병원 같이 가주겠다 말은 해도 속으로는 그 말을 몇 번 반복해야 할지 답답해져요. 결국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문병이나 부고가 뜨는 연락만 오가는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대화는 강아지랑 하면 충분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노년의 친구와의 관계는 종종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친구가 병들고 약해지고 고통을 토로할수록 내 노후도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불안이 고스란히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이죠. 같이 늙는다는 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더 외롭다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위로보다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아프다고 연락 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고 상을 당했으니 와달라는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부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 없는 거리두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려다 함께 가라앉지 않으려면 관계의 무게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더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덜 무너지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무너지는 대신 나만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선택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세 번째 이유는 추억은 나눌수록 외로워지고 비교는 할수록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추억이 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버팀목이 됐고 서로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추억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비교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친구인데 누구는 자식 잘 돼서 손주 돌보러 간다 하고 누구는 암투병 중이라며 병원에만 드나듭니다. 같은 세월을 겪었지만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하정남 씨는 대학 동창 셋과 5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같이 연애 상담도 하고 결혼식 사회도 받고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우정이 버티는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판사, 며느리는 의사라며 최근 강남으로 이사했다고 자랑했고 또 한 명은 사위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며 유럽 여행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하정남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실직 상태이고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모임 후에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나갔다 싶었죠. 추억 얘기하자고 모였는데 결국 지금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그땐 우리 다 똑같았는데 이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는 그날 이후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좋았던 추억이 지금의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옛 사진첩을 꺼내는 것도 꺼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박정희 씨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기분이 더 우울해져요. 딸이 시집 안 갔다고 걱정했더니 친구는 벌써 손주 둘 돌보고 있대요.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데 친구는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 하고 듣는 내내 웃으면서 속으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공원으로 혼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중고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누구랑도 비교 안 하고 내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추억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따뜻했던 기억이 살아나는 듯하지만 지금의 삶과 겹쳐보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자괴감은 깊어지고 나만 뒤처졌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친구들과의 추억 이야기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음악, 함께 갔던 장소,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들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움이 아니라 허망함으로 바뀌는 순간 친구와의 대화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타인 부재보다 비교의 피로에서 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삶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채점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친구와 거리를 둡니다.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덜 외로운지 비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거리만큼 자신을 더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던지는 추억과 비교라는 칼날이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억을 나눌 친구보다 현실을 함께 견뎌줄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네 번째 이유는 감정의 뒤처리는 오롯이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하고도 웃어야 하고 서운해도 모른 척해야 하며 배신당하고도 나이 들었으니 참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친구라는 관계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질투, 오해, 은근한 경쟁심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그것이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조순자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딸 결혼식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대신 톡으로 바빠서 못 가 축하해 한 줄 왔어요. 나는 그 사람 아들 군대 갈 때 휴가 날짜까지 맞춰가며 면회 갔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이후 조순자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 친구는 모임에서 요즘 조순자 연락도 없고 좀 변했어라고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모임 사람들과의 거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나이 들면 이해심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고 예민해지는 게 친구더라고요. 반면 전남 목포에 사는 78세 배동우 씨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10년간 유지하던 등산 모임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등산 중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넌 맨날 나한테 얻어만 먹는 것 같아라는 말을 툭 던지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날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매주 산에 함께 오르며 김밥을 나눠 먹고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그는 모임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론 누구랑도 깊게 안 엮입니다. 마음 다치고 나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내 마음까지 책임지진 않더라고요. 이처럼 노년의 우정은 부드러운 포장지 속에 예리한 유리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지낼 땐 괜찮지만 단 한 번의 말실수,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곱씹고 속이 상해 밥맛이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한 그 감정의 찌꺼기들. 친구는 이미 잊었겠지만 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가 무섭습니다. 언제 또 마음이 상할지, 언제 또 내 진심이 왜곡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하는 건 낯선 이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의 상처를 반복하며 친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위해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가. 노년의 평온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그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다고 슬퍼하는 어르신은 많지만 친구가 곁에 없다고 절망하는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친구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전부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친구라는 존재는 함께 웃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8세 송정혜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온 분입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이면 동창회 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일마다 서로 연락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4세부터 친구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또 어느 날은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라며 모임을 빠졌죠. 결정적인 날은 친구 중 가장 친했던 이명숙 씨가 장례식장에 있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뒤늦게 들었을 때였습니다. 송정혜 씨는 그날 밤 집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챙겼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들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나를 잊었을 테니까요 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80세 김봉수 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친구는 언젠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법부터 배웠어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처음엔 허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더라고요. 그는 친구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에서 혼자 등산을 다니며 일상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반대이지만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젊을 때 친구와는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느 날은 영정사진으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이라 해도 인생의 끝에서는 각자의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결코 마지막까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 노년에 더 큰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친구보다 더 소중한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병원에 가도 당당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친구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를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노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혼자 살지 괜히 말년에 복잡하게 왜 저러셔? 듣자 하니 그 사람 들어오고 나서 자식들이랑도 사이 틀어졌다더라.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사람을 데려와?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지 두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 갈등, 재산 분쟁, 간병 책임, 외면당하는 말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 좋자고 시작한 재혼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끊고 내 집을 내어주는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 끝까지 들으셔야 인생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채널은 해외에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댓글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써주시어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노년의 재혼이 패가망신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생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걸 참고 넘기다 병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여전히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이젠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를 대화로 조율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갈등이 쌓이고 말이 줄고 결국 한 사람은 고통을 견디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성관계 자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질건조증, 통증, 심리적 거부감 등이 뒤섞여 있는데도 상대가 부부인데 왜 피하냐며 강하게 요구하거나 나를 무시하냐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참고 하거나 아니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성생활이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 불면증, 만성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말하긴 창피해서 그냥 참고 삽니다. 그러다 병원에 오면 이미 심리적 손상과 신체적 피로가 깊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조정래 씨는 그런 문제로 2년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성관계를 당연히 요구했고 조 씨는 나는 그런 게 두렵고 불편하다고 몇 차례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부부는 왜 됐냐,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아냐며 계속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관계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외출을 길게 하거나 방에 혼자 숨어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생긴 건 불면, 식욕 저하,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우울증 진단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고 친구에게 말하자니 조롱받을까 두렵고 결국은 병원 정신과에서 눈물로 모든 걸 털어놔야 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에 사는 76세 최은경 씨는 단호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정하게 접근했고 함께 살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흔들렸지만 마음속 질문 하나에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성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일까? 그 질문에 글쎄라는 답이 떠오르자 그녀는 그 관계를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잠깐이고 성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건 고문이에요. 이 나이에 내 몸 하나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조정래 씨는 참고 참다 병을 얻었고 최은경 씨는 선을 명확히 그어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 문제는 단지 부부싸움이나 감정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적 위협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로 갈등하냐고요? 그런 걸로 갈등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상대는 그걸 존중할 수 있는지, 그 기준 없이 외롭다는 감정 하나로 재혼을 시작하면
결국 당신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성생활을 참고 견디는 게 진짜 외롭고 아픈 일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혼이 아니라 존중 없는 재혼을 하지 않는 용기, 그게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생각보다 무섭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무슨 법까지 따져? 이 말을 믿고 시작한 재혼이 당신의 집도, 연금도, 심지어 상속까지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고 시작합니다. 연인도 아니고 동거인도 아니고 법적 부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집 한 채, 월급처럼 들어오는 국민연금, 사망 후 남기는 유산까지 전부 그 사람 몫으로 일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식이 전혀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은 법정 상속자로 등록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요? 이 나이에 누가 이혼 소송까지야? 그 생각은 더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분할 청구권은 나이와 상관없고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아무리 짧게 살았어도 당신 집에서 함께 생활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집, 통장, 연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자식은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왜 저 여자한테 집을 떼주셨냐? 며느리는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거 아냐? 가족은 분열되고 당신은 외롭기보다 억울하게 늙어갑니다. 이 단순한 법의 힘을 무시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법적 선을 지켜가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최병철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재혼했습니다. 그저 외롭지 않으려 시작한 관계였지만 몇 년 뒤 상대가 이 집은 우리 공동 재산 아니냐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산 다툼이냐 싶었는데 판사는 서류대로 판단하더군요. 같이 산 기간, 생활비,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가 인정된다고요. 결국 그는 집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리해 상대에게 줘야 했고 그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졌습니다. 반면 광주 남구에 사는 78세 문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생겨도 법적 결혼은 안 해요. 내가 평생 일한 결과를 누구와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녀는 한 남성과 5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의 재산, 공간, 건강은 각자 책임지는 진짜 독립형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가끔 여행을 가고 병원도 함께 가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제일 편해요. 최병철 씨는 법을 몰라서 재산을 잃었고 문정희 씨는 법을 알기에 삶을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법적 계약이며 그 안에는 재산권, 상속권, 간병 책임, 의료 결정권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따뜻해도 법은 냉정합니다. 사랑은 오래가지 않지만 계약은 당신이 죽고 난 뒤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감정보다 계약을 먼저 보고 외로움보다 내 권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이 맞는가 보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법적으로 내 인생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집과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가 시중드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챙겨주겠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재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기대했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봉사와 시중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중드는 쪽은 거의 대부분 몸이 조금 더 건강하고 부지런한 쪽, 즉 당신이 됩니다. 상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약도 챙기고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소화 안 된다고 죽까지 끓여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하며 병원에서 눈물 찢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오다가 사별한 뒤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재혼한 순간 다시 누군가의 돌봄 노동자로 되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리고 병원 동행하고 상대의 자식까지 챙기며 부부라기보다 가정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분이 다정해서 좋았어요 라고 시작하지만 몇 달 지나면 그 사람 잔소리가 남편보다 더 심해요. 하루 종일 심부름만 시켜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는 본인의 요구를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당연한 일을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한정숙 씨는 재혼 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젠틀했어요. 손도 안 대고 뭐든 천천히 하세요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막상 함께 살자 남편은 식사 시간을 강하게 요구했고 국엔 늘 무가 들어가야 한다는 둥, 약은 밥 먹고 30분 후에 꼭 줘야 한다는 둥, 하루 종일 돌봐야 할 환자 같은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그걸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 부부가 서로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해요? 하지만 정작 한정숙 씨가 몸이 안 좋을 땐 병원은 자식이 데려가야지라며 슬쩍 뒤로 빠집니다. 결국 한 씨는 1년 만에 허리 통증과 만성 두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부끄러워 말 못하고 그저 괜히 결혼했나라는 말을 속으로만 대냅니다. 반면 전남 나주에 사는 78세 이은희 씨는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누구랑 살아서 편해지긴커녕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그녀는 주변에서 그래도 누군가 있으면 좋잖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매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밥은 내가 차리고 내 병은 내가 알아서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시키는 인생을 살게 돼요. 지금도 이 씨는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라디오 들으며 책을 읽고 가끔 친구들과 외출도 합니다. 몸은 바쁠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한정숙 씨는 재혼 후 또다시 누군가를 떠받치며 살고 있고 이은희 씨는 혼자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말이 좋아 같이 사는 인연이지 현실은 한쪽이 시중드는 관계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랑도 의지도 생활이 불균형하면 결국 한쪽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늙어서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 삶의 시간을, 공간을, 체력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코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좀 나아질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살아야 편해질지 아니면 돌봐야 할지 꼭 확인하십시오. 혼자는 외롭지만 지치진 않습니다. 재혼은 따뜻할 수 있지만 지옥처럼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같이 있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 재혼했다가 남의 병까지 떠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외롭게 죽고 싶진 않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노년의 재혼은 대부분 삶보다 죽음이 무서워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고 싶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병을, 간병을, 장례까지 떠맡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 재혼은 젊을 때처럼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설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미 약을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장기 하나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재혼은 돌봄 계약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에는 조건이 없고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병원도 가고 약도 챙겨주고 외출할 땐 부축도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대의 병은 깊어지고 가족은 뒤로 빠지고 당신 혼자 남아서 그 사람의 말기 치료, 요양원 상담, 입원 수속,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식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두 분이 부부셨잖아요.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남의 병을 끝까지 떠안은 간병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법적으로도 정당한 몫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재혼을 한 이상 당신은 보호자입니다. 상대가 쓰러지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망하면 장례도 당신 몫이 됩니다. 결국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 시작했지만 남의 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외로움의 대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명에 사는 78세 정우철 씨는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재혼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보다 5살 어렸고 처음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상대 여성의 자식들은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고 간병인은 물론 병원비, 재활치료비까지 모두 정 씨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던 정 씨도 점점 체력이 떨어졌고 결국 본인도 협심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장례 이후였습니다. 여성이 남긴 소액보험금을 두고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고 정 씨는 혼자 다 책임지고 간병한 내가 받을 수는 없냐고 했지만 자식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배우자셨잖아요. 병원비랑 장례는 원래 다 하셔야죠.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플 땐 가족이 아니라 결국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내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반면 충남 아산에 사는 80세 송재순 씨는 노년에 혼자 죽는 연습을 스스로 했습니다. 병원 응급연락처엔 자식이 아닌 지역 복지센터를 등록해뒀고 장례 절차도 사전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미리 계약했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무서워서 누구를 붙잡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병이 나면 누가 피해볼까 걱정돼서 혼자 준비했어요. 내가 내 마지막을 준비하면 누구도 고통받지 않아요. 그녀는 지금도 주 3회 걷기 운동을 하고 매달 노트에 건강 상태와 유언장을 점검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준비돼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남한테 짐이 될까 두려운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정우철 씨는 외로움이 두려워 시작한 재혼이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진 악몽으로 끝났고 송재순 씨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싶어서 혼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자식의 인생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 하나가 자식의 분노와 멀어짐, 심지어 유산 분쟁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살든 자식이 뭐라 하겠어. 그 생각이 노년 재혼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식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론 단단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엄마, 아빠의 새로운 인연이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낯선 남 또는 부담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